문제드린 신혜손입니다. 2024년 1회 제4과목 노동시장론 해석이 시작하겠습니다. 61번 노동 공급의 탄력성 값이 0인 경우에 노동 공급 곡선의 형태는 어떤가 물어봤는데요. 간단하죠? 탄력성 값이 0이라면 노동 공급 곡선의 형태는 수직이고요. 완전 비탄력적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반면에 탄력성 값이 무한대라면 노동 공급 곡선의 형태는 수평이겠네요. 정답 2번이에요. 62번 노동력의 10%가 매년 구직 활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실업률이 10%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구직의 평균 3개월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이 경우 연간 몇 퍼센트의 실업률이 나타나는가? 연간 실업률을 구하는 공식은요. 실업률 곱하기 구직 기간을 곱하는 것이에요. 근데 구직 기간이 3개월이 걸린다고 했으니까 1년 12개월 중에서 3개월 4분의 1이겠죠? 곱하면 2.5% 답으로 나오겠네요. 63번 시장 경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의 노동시장에서 직종별로 임금 격차가 존재하는 이유와 가장 거리가 먼 거. 1번 직종 간의 정보의 흐름이 원활하다면 임금 격차는 줄어들겠죠. 그래서 1번 틀렸고요. 2번 직종에 따라서 근로 환경의 차이가 존재한다. 다시 말해서 광산에서 일하는 광부들 근로 환경이 열악하죠. 그렇기 때문에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고임금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고요. 3번 직종에 따라서 노동조합의 조직률, 즉 우리 회사에 강성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다면 우리 회사의 임금이 그렇지 못한 노동조합 조직률을 갖춘 회사보다는 임금이 높아요. 그래서 3번도 맞는 내용이고 4번 노동자들의 특정 직종에 대한 회피와 선호가 다르기 때문에 임금 격차가 존재한다. 정답 1번이요. 64번 실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정부는 경기적 실업을 줄이기 위해서 경기적 실업을 줄이려면 경기를 부양시켜야 되는데 이러려면 투자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정부는 기업의 설비 투자를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증대시켜야 하는 것이고요. 이번에 취업자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구직 포기자의 증가는 실업률을 감소시킨다 했는데 일단 실업률은요. 우리가 경제활동 인구수 분의 실업자 수 곱하기 100으로 해서 실업률을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구직 포기자라는 말은 뭐냐면 본래 실업자로 있던 사람이 나 취업 완전 포기해버릴래 하고 구직을 포기해버린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구직 포기자의 증가는 실업자를 감소시키게 돼요. 그죠? 구직 포기자가 되니까 결국 실업자가 감소했다는 얘기는 실업률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죠. 그 64번에 2번이 답이고요. 3번에 전업주부가 직장을 가지게 되면 결국 취업자 수가 증가한다는 얘기잖아요. 취업자 수가 증가하게 되면 실업률은 감소하겠죠. 그리고 경제활동 참가율은 높아지겠죠. 증가하겠죠. 그래서 이 실업률과 경제활동 증가율 모두 낮아진다고 했는데 실업률은 낮아지지만 경제활동 참가율은 높아진다라고 보시는 거고요. 4번에 실업급여의 확대. 놀아도 돈 나와요. 그렇다면 나는 좀 마음에 드는 직업이 나올 때까지 계속 직장을 찾아볼 거야 하는 이 탐색적 실업을 증가시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업급여의 확대는 탐색적 실업을 증가시킨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정답 2번이고요. 65번 불경기에 발생하는 부가 노동자의 효과와 실망 실업자의 효과에 따라서 실업률이 변한다. 실업률에 미치는 효과의 방향성이요. 일단 부가 노동자의 효과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부가 노동자 효과는 가구주가 즉 가장이 불황으로 실직하면서
와이프가 나로 돈을 벌어야 되겠다. 즉 비경제 활동 인구가 구직 활동을 통해서 구직을 시도하다가 실업자로 전환돼 버리잖아요. 결국 실업자가 증가하게 되니까 부가 노동자 효과는 실업률이 증대되는 것을 의미해요. 반면에 실망 실업자 효과는 뭐냐면 불경기 때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실업자가 구직을 포기함으로써 즉 구직 포기자가 증가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실업자가 감소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1번이 답으로 채택이 되겠는데 그냥 문제 요거만 보고도 대번에 알 수 있는 것은 부가라는 것이 플러스 요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부가 노동자 효과 하면 플러스 실업률이 플러스 되고 실망 실업자 효과하면 실업률 마이너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66번 개인의 사용 시간이 일정할 때 작업장까지의 통근 시간이 증가한대요. 통근 시간이 증가하게 되면 경제활동 증가율 감소하겠죠. 그리고 총 근로시간도 감소해요. 이 상식적인 것이죠. 그래서 4번이 답으로 되고요. 67번 신고전학파가 주장하는 노동조합의 신고전학파가 주장하는 것이에요. 신고전학파가 주장하는 노동조합의 사회적 비용의 증가 요인이 아닌 것은 1번에 비노동과의 임금 격차와 고용 저하에 따른 비효율 배분, 다른 말로 하면 비효율 배분은 배분적 비효율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신고전학파가 주장하는 배분적 비효율, 기술적 비효율, 그리고 생산적 비효율, 요 세 개가 바로 신고전학파가 주장하는 노동조합의 사회적 비용이에요. 근데 4번에 작업방해에 의한 구조적 비효율이라고 했는데 이 구조적 비효율이라는 말은 없고요. 이 지금 작업방해라고 했으니까 이 작업방해로 인한 생산적 비효율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4번이 이렇게 틀린 내용이에요. 68번 파업의 경제적인 비용과 기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은 동일하다? 아니 동일하지 않다. 사적 비용이라는 것은 바로 이 사용자 측의 비용과 노동자 측의 비용을 합친 것을 사적 비용이라고 해요. 즉 사적 비용은 사용자 측 비용 플러스 노동자 측 비용을 사적 비용이라고 한다. 반면에 사회적 비용은 지금 보기 3번에 잘 나와 있어요. 보기 3번에 사적 비용을 사회적 비용이라고 바꿔 놓으시고요. 사회적 비용이란 경제의 한 부문에서 발생한 파업으로 인해서 타 부분에 미치는 생산 및 소비의 감소를 의미한다. 이것이 바로 사회적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사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은 엄연히 달라요. 2번 사용자의 사적 비용은 직접적인 생산 중단에서 오는 이윤의 순 감소분과 같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사용자가 평상시에 보통 100원을 여기 생산한다고 봤을 때 생산 중단을 하면 이 100원을 다 손해보느냐? 아니다. 생산 중단을 했지만 이제까지 생산하는 제품, 즉 축적된 재고를 판매하면서 얻는 이윤이 있고요. 그리고 사무실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동원해서 공장을 가동시킬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사용자의 사적 비용은 직접적인 생산 중단에서 오는 이윤의 순감소분, 100원을 다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이렇게 적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3번에 아까 사회적 비용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4번에 서비스 산업 부문은 파업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상대적으로 큰 분야가 바로 이 서비스 산업 부분이다. 해서 4번이 답이네요. 69번이요. 다음 중 직무급 임금 체계의 장점이 아닌 것은 나와 있는데요. 지금 직무급 임금 체계란 무엇이냐면 해설이 잘 나와 있죠. 직무 분석과 그리고 직무 평가를 기초로 해서 직무의 상대적 가치에 따라 임금을 결정하는 체계를
직무급 임금 체계라고 해요. 반면에 연공급 체계라는 것은 꿰뚫어보게 나와있네요. 연령, 근속, 학력에 따라서 임금을 결정하는 체계이다. 고인물이 되어갈수록 봉급 많이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냥 다른 계산 안 해요. 그러니까 연공급이라는 임금 체계가 실시하기에 가장 용이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연공급에 비해서 실시가 용이하다는 것은 틀렸어요. 연공급이 실시에 가장 유리하다. 1번, 3번, 4번이 바로 직무급 임금 체계의 장점이에요. 70번. 노동의 공급곡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노동의 공급곡선은요, 이런 것이죠. 임금이 있고요. 노동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임금이 증감에 따라서 노동시간, 돈 많이 주니까 임금이 점점 올라가니까 노동시간 점점 늘어나겠죠. 그러다 어느 시점이 되면은, 나 이제 이 정도면은 한 달에 1,000만 원은 충분히 버니까 나는 이제 좀 놀면서 할 거야 라면서 노동시간을 줄이게 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후방 굴절 부분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임금이 증가하면서 노동 공급, 노동시간이 증가하는 이 경우에는 대체 효과가 소득 효과보다 큰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요. 반면 후방 굴절 부분은 소득 효과가 대체 효과보다 큰 경우를 말한다. 그래서 1번에 일정 임금 수준 이상이 될 때 노동의 공급 곡선은 후방 굴절 부분으로 간다. 맞는 얘기죠? 지금 후방 굴절하고 있잖아요. 그죠? 2번에 임금과 노동시간 사이에 음의 관계가 존재할 경우, 이건 후방 굴절 부분이에요. 이럴 경우에 임금률이 변화 시 소득 효과가 대체 효과보다 적다는데 아니죠. 지금 보시면 소득 효과가 분명히 대체 효과보다 크고 있어요. 그래서 2번 틀렸네요. 3번에 임금과 노동시간과의 관계고요. 4번에 노동 공급의 증가율이 임금 상승률보다 높다면 노동 공급은 탄력적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일단 노동 공급에 대해서 노동 공급률은 어떻게 구하냐 하면 노동 공급 탄력성은요, 임금 상승률 분의 노동 공급 증가율이에요. 이렇게 구하는 것이니까 이 노동 공급의 증가율이 얘가 높다면 바로 노동 공급은 탄력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4번 맞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2번이 틀렸다라는 것이죠. 71번. 노사관계의 3주체는 바로 1번 노동자, 사용자, 정부 볼 수 있고요. 단편적으로 외워두시면 되고요. 72번. 생산물 시장과 노동시장이 완전히 경쟁할 때 노동의 한계 생산량, 즉 MPL이 10이고 생산물 가격 P가 500원이며 시간당 임금이 4,000원, W가 4,000원이라면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업의 반응. 이윤 극대화의 조건이 뭐냐면요. 한계 생산물 가치 VMPL과 W가 일치하는 지점에서 그 기업의 이윤 극대화가 발생한다고 해요. 그리고 VMPL은 어떻게 구하냐면 P 곱하기 MPL로 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P 곱하기 MPL 하면 가격이 지금 500원이고 그리고 한계 생산량이 10이니까 여기는 5,000원이 나오겠죠. 이렇게 5,000원. 그런데 W는 지금 4,000원이에요. 이게 서로 같아지려면 이 부분을 높여줘야 되겠죠. 4,000원이 적으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시장 임금률을 높여줘야 되는 의미예요. 정답 3번이겠죠. 노동의 고용량을 증대시킨다. 1번처럼 개별 임금을 올리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고용량을 증대시킴으로써 임금률을 높여주는 것이에요. 3번 정답이고요. 2차 실기시험에도 여러 차례 나왔으니까 반드시 숙지하고 계셔야 돼요. 73번에 다음 중 성과급 제도의 장점에 해당하는 거.
성과급이라는 것은요, 이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능률에 따라서 그 성과 올린 거에 따라서 임금을 증가시켜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근로자의 능률을 자극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고요. 보통 1번 보세요. 직원 간 화합이 용이하다. 아니, 쟤는 요번 달에 차를 많이 팔았다고 한 달에 1,000만 원 버는데 나는 별로 못 벌어서 나는 100만 원밖에 못 벌어. 이제 화합이 용이하겠어요? 시기 질투 좌우하겠죠. 시기 질투가 완전히 막 나오는 거예요. 임금 계산 간편하지 못하고요. 확정적 임금 보장되지 못해요. 매월 임금이 변동이 있다는 얘기예요. 74번. 구인처에서 요구하는 기술을 갖춘 근로자가 없어서 발생하는 실업이 어떤 실업이냐라는 것인데 단편적으로 구조적 실업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마차적 실업이라는 것은 정보 부족으로 발생하는 것이에요. 실업에 대해서 역시 2차 실기를 위해서 파악해 줄 필요가 있어요. 75번. 다음 중 최저임금제가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 최저임금제로 인해서 최저임금제가 갖고 있는 부정적인 요소가 뭐냐면요. 고용이 감소되어지고 실업이 발생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최저임금제를 통해서 가격 변동을 통해서 고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려면 노동의 수요 곡선과 노동의 공급 곡선이 모두 탄력적일 때 가장 부정적인 그런 의미를 띠게 돼요. 그래서 1번이 가장 큰 상황이에요. 탄력적이라는 얘기가 비용에 따라서 심하게 출렁거린다는 얘기잖아요. 76번. 다음 중 사회적 비용이 가장 적은 실업은 우리가 1번에 마찰적 실업을 들 수 있어요. 실업에 대해서 파악 잘 해 두시고요. 77번에 임금의 법적 성격에 관한 학설이 하나 중에서 노동 대가설로 설명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흔히 노동 대가설로 설명할 수 있는 임금을 통상임금이라고 해요. 그리고 통상임금은요, 기본급하고 통상수당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통상수당에 해당하는 수당이 바로 직무수당 같은 것이에요. 직무수당이나 특수근무수당 또는 특수작업수당, 기능수당 이런 것들이 바로 통상수당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직무수당만 해당되어지겠죠. 78번. 만일 여가가 열등제라면 임금이 증가할 때 노동 공급은 어떻게 변하는가? 아까 우리가 그림 노동 공급 곡선 그렸지만요. 노동 공급 곡선이 정상제라면요. 노동 공급 곡선이 정상제라면 임금이 증가할 때 노동시간 늘리겠죠. 사람들은요. 그래서 어느 일정 시점이 되면은 이렇게 후반 굴절한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노동시간을 줄인다고 했었어요. 노동시간을 줄인다는 얘기는 결국 여가를 늘린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여가가 정상제일 경우예요. 그런데 여가가 열등제라고 했어요. 열등제의 특징은 뭐냐면 소득이 증가할 때 오히려 수요가 감소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임금이 증가할 때 오히려 여가를 즐기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노동시간을 계속 늘린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여기가 바로 열등제, 여가가 열등제일 때 바로 이와 같은 그래프가 형성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번을 보시면 임금 수준에 상관없이 임금이 증가할 때 노동 공급은 감소한다. 노동 공급이 감소하는 게 아니잖아요. 노동 공급이 증가한 대로 고쳐야죠. 그래야지만 여가가 열등제라는 설명이 맞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2번이 정답이죠. 잘 봐두시고 79번 경제적 조합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건 뭐 단편적으로 쉽게 할 수 있죠. 노동조합 운동과 정치와의 연합이 아니라 경제적 조합주의는 노동조합 운동과 정치와의
그런 어떤 독립을 추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1번이 틀렸네요. 나머지 2, 3, 4번을 한번 가볍게 한번 읽어보세요. 80번. 노동 비용을 현금 급여와 부가 급여로 구분할 때 일반적으로 부가 급여와 가장 거리가 먼 거. 부가 급여는요. 해설편을 참고해 보시면 사용자가 근로자에 지급하는 화폐 임금이 아닌 모든 형태의 보상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용자 부담의 퇴직연금, 적립금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사회보험료나 교육훈련비, 그리고 자녀 학자금 지원 등이 바로 부가급여에 해당하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일본의 초과급여가 부가급여와 가장 거리가 먼 것에 해당하겠네요. 강의자 고생하셨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